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비문학 유형 연습에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문학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풀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문제풀이 그냥 내가 틀린 문제만 보자. 내가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만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중하위권 학생들일수록 여러분 문제풀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 어떤 특정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지문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유형편에서의 유형 연습도 그렇고 실전편에서의 모의고사도 그렇겠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와서 지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 문제 답이 이거구나. 이거를 듣고 가는 건 여러분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럴 거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부터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야? 안 저랬었는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그냥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하려고요. 그동안 선생님이 아니 그냥 좋아해 이랬잖아요. 그쵸?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간 오그라들어도 참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약간 선생님의 이런 차가운 면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좀 이렇게 선생님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사인회할 때 와가지고 선생님 좀 독한 말 써주세요. 막 욕해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충고하는 말인데 절대로 그냥 지문만 딱 보고 가고 문제만 딱 답 해결하고 가고 이러지 마세요.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지문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뭘 보냐?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이거를 읽어내시는구나.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없는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꽃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위한 나의 마음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이제 인문 부분에서 첫 번째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인문이라는 것은 철학, 역사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주로 제재로 삼고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지문은 심리학 지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지문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심리학 지문 쉽게 읽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오늘의 개념 막차 바로 심리학 지문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학 지문에는요,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의 어려운 이론들, 이거는 이런 원리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론이 나와요. 이론이 나오면 어때요? 정말 또 또띠또띠하죠. 너무 힘들죠. 그죠? 자,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바로 사례를 보는 겁니다. 자, 사례를 제시한다? 예시죠. 선생님이 비문학 1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그럼 우리도 독자예요. 그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여러분이 독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자로서 글의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글쓴이가 설치한 예시를 찾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은요. 이론을 일단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지문 속에서 예시를 찾아요. 예시 어떻게 찾죠? 예를 들어 아니면 가령 이런 말로 시작하는
단락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단락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요,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에 보면 보기에 또 이와 관련된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와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 자,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이 이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심리학 지문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한번 그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을 일단 읽기 전에 예시를 찾아봐요. 어디 있죠, 예시가? 몇 번째 단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처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글은 무슨 이론일까?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 예를 들어 사례부터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잘난 자기와 못난 대상이 있대요. 약간 좀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봅시다.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상, 즉 자기 말고 다른 타자는 못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는 대상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라는 대상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즉 나는 잘났고 쟤는 못났으니까 나는 쟤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쵸?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확한 그런 개념들은 이따 이론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일단 관계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약간 어수룩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친근하게 느낀대요. 왜? 걔를 핍박해야 되니까. 그쵸? 뭔가 좀 어수룩하고 실수하는 애들을 친근하게 느끼고 그 사람이랑 금방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상관계, 자, 대상관계가 위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죠? 자기는 대상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즉 내가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수룩하고 뭔가 실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관계를 투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무시하고 핍박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예상대로 이 무시와 핍박을 받아들이면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하겠죠. 이 사람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즉 잘난 자기로서 못난 대상을 무시하고 pit박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관계가 대인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 사례를 보니까 알 듯 모를 듯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약간 이렇게 완전히 손에 잡히진 않으니까 한번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봅시다. 자, 3번 문제에 보면은 보기라고 해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자, 사례를 보면은 거기에 영수와 철수라는 애가 나오죠. 봅시다. 자, 영수와 그리고 철수는 같은 학급과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로 가장 친한 단짝 친구이다. 즉,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자, 영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알아서 대신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아이고. 자,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영수는 세심하고 철저한 부모님이 위대해 보였고 이에 비해 자신은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요. 자, 잘난 자기, 못난 대상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영수의 경우에는 아까와는 반대죠.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못난 자기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자기가 무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다 해주니까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하다. 이게 뭐예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그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수는요, 자, 관계에 있어서는,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반면 철수는요, 얘는 어떤 애냐 하면은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고, 즉,
얘가 보기엔 어때요? 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철수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죠. 부모님 역할을 그죠? 다 하고 있는 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고 자신 및 동생들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친구가 됐을 때 영수는 철수를 뭐라고? 위대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치 부모님처럼. 그러면 철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의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요, 결국 심리학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자기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느냐, 뭐 하여튼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론으로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례 먼저 읽고 보니까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문 보기 전에 우리 역시 비문학도 30초의 투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위글의 서술 방식. 이거 선생님이 그 단골 유형 첫 번째에서 개념 마구마구 부러졌던 거 기억나죠? 논지 전개 방식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 기억은 사례를 들어 예시. 있나 보면 되죠. 그쵸? 니은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 여기에 뭔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요거 찾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뭐일까? 그건 이거다. 뭐뭐일까?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비판한다. 이거 반박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시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죠? 자, 내용 일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빨리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지를 살살살살 보면서 눈에 익혀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꿔치기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요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얘기했죠?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지문의 원리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문의 원리를 옮겨올 때는요. 핵심어들의 관계를 가지고 옮겨오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핵심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자기, 대상, 관계 뭐 이런 말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문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사례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밑줄 친 부분이 기억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거, 이거 뭐죠? 다이어의 의미 구분 문제. 요거는 푸는 방법 선생님이 정말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봅시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 이론은 그의 사후에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다. 자, 이 글은요.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대상관계 이론이란 게 과연 뭐냐?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 표상, 대상 표상,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맺고 있는 관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대상관계가 존재한대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기 표상이란 무엇이냐? 이거겠죠. 그쵸? 자, 우리 지문에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 이게 바로 자기 표상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표상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 이거겠죠. 타인, 부모님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대상 표상이 되겠죠. 자, 대상 표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다. 자, 그리고 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이 두 표상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 이 관계, 즉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관계, 여기에서는 의존하는 관계였죠. 그쵸? 자, 이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대상관계이다. 자,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이것들과 관련된 이론이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대상관계의 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들이 맺어가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 하나, 선택지 하나 해결합시다. 자, 2번에 1번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대상관계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설명 되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관계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자, 이 대상관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반복되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대상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대요.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나 갈등에 빠지는 과정,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면 항상 여자를 꼬실 때 비슷한 패턴으로 꼬시는 애들이 있죠. 그쵸? 그 작업의 정석,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업의 정석을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상관계가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 버릇, 어딜 가도 버려지지가 않죠. 얘한테도 이렇게 날리고 얘한테도 이렇게 날리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싸우게 되는 과정,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면 친구를 사귀는 방식, 이 친구 사귈 때, 저 친구 사귈 때, 또 다른 친구 사귈 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서 대상관계의 반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여기에서 내용일치 문제 하나 더 해결할 수 있겠죠? 자, 2번에 3번 보세요. 자, 이번에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의 비슷한 유형을 되풀이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대상관계가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비슷한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계속 보죠. 자, 특히 대상관계는 친한 사람들, 친구나 연인, 부부관계일수록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요, 친한 사람일수록 이런 대상관계가 잘 드러나게 된대요. 자, 그럼 역시 2번 선택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뭐라고 돼 있나요? 대상관계의 유형은 친한 관계일수록 더 잘 나타난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결했습니다. 됐죠? 자, 지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거의 비슷한 패턴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대상관계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뭔지 찾아야죠. 첫 번째는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을 때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자, 그래서 대상관계의 반복의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것을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요, 뭐가 나와 있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좀, 잘난 자기, 그쵸? 그리고 못난 대상. 그래서 잘난 자기는 못난 대상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친구를 찾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애를 자꾸 찾겠죠. 그래서 뭔가 실수를 많이 하고 좀 어딘가 어수룩하고 이런 친구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심리적 기제인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먼저, 자,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관계를 그 사람에게 한번 던져보는, 일단 한번 날려보는 거죠. 내가 얘를 일단 한번 무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관계를 그 사람한테 던져보는 투사의 과정.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투사된 대상 관계에 반응하는 과정. 일단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보였는데 만약에 막 반발한다. 너 왜 나를 무시해? 이런다. 이러면 걔랑 친구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막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래, 난 왜 이럴까? 막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랑 계속 친구를 하겠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투사의 과정, 그 다음에 반응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확인해서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복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잘난 자기, 못난 대상, 그리고 자기는 대상을 무시하고 핍박한다라는 이 세 가지 대상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일단 어수룩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고 찾죠. 그렇죠? 뭔가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못난 대상을 찾아요. 그런 걸 반복할 수 있는 애를 찾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과 금방 친해지죠. 이렇게 대상 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다음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투사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 혹은 무시하는 행동을 한번 해봐요. 그랬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무시와 핍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즉 이런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3단계, 그리고 크게 봤을 때 2단계, 이게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이론과 이 지문에 주어져 있는 사례를 가지고 몇 번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3번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3번 문제로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로 오면 영수와 철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영수는 뭐라 그랬죠? 뭔가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위대한, 모든 일을 척척 다 알아서 내 대신, 나 대신해주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력한 자기는 위대한 대상에게 의존한다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밑에를 보세요. 보기의 밑에서 넷째 줄이죠. 두 학생이 친해진 계기는 뭐냐? 동아리 가입을 망설이던 영수가, 봐요. 영수는 혼자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요. 동아리에 가입할까 말까 하던 이 영수가 철수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봤죠. 야, 어떻게 생각해? 나 이거 갈까 말까? 뭐예요? 한번 던져본 거예요. 던져봤더니 철수가 어떻게 했죠? 자신과 함께 가입하자며 영수를 동아리 방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의존할 수 있다는 그런 행동을 일단 한번 던져봤더니 완전히 걸려들었죠. 그쵸? 철수가 얘가 자기한테 의존하게끔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얘네들은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영수는 철수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자, 선생님이 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이 사례가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례라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와 그리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던 예시, 이걸 그대로 그 핵심어들과 핵심어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영수와 철수에서 우리가 자기와 대상을 찾았고, 의존이라는 거에서 관계를 찾았고, 그리고 그 친해지는 과정에서 투사, 반응, 동일시를 찾아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봅시다. 1번, 영수가 대상관계를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잖아요. 영수가 찾은 게 누구죠? 철수죠.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영수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대상이라는 대상표상이 존재합니다. 영수는 타인, 대상에 대해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부모님 때문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영수는 자기는 대상에게 의존해야 한다라는 대상관계를 지니고 있었죠. 아까 선생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수가 철수에게 동아리 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은 뭐였죠? 맨 처음 한번 던져본 거였죠. 즉 이것은 투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4번에서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동일시의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동일시가 아니라 4번은 투사예요. 한번 처음에 던져본 거고 이걸 계기로 해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진 다음에도 계속 의존하는 게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영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초라한 자기라는 근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자, 자기 표상이 뭐예요? 나는 무력해?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라한 자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런 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표상을 또 어떤 대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만남과 헤어짐들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심리학 지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몰랐던 나를 알게 되니까. 그죠?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마지막 단락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대상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일까? 아니, 이게 좋은 거면 반복할 수 있는데 왜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쵸? 사랑에 실패했어요. 이런 식으로 꼬셨다가 이런 식으로 차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데, 사실 똑같은 일 반복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대상관계를 반복을 한대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2번 문제 5번 살짝 봐주죠. 자, 2번 문제 5번을 봐주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를 반복하는 이유는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을 옮겨놨죠?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실패할 상황을 회피하는 것, 즉 피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래요. 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피한다. 두 번째 다시 도전해서 성공해버린다. 그럼 실패의 기억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전자의 경우, 즉 피해버리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회피한 것이고, 다만 피한 것이고, 자, 결국 과거의 실패가 피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찜찜함이 남아있겠죠. 그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묻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해결 과제로 마음속에 남아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버려봐야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은 후자, 즉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도전은 반복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관계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일단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지난번이랑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성공해버리면 나는 이제 실패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방법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을 또 쓴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 실패했던 거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대상관계를 잘 파악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관계보다는 바람직한 대상관계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답을 찾읍시다. 답 나왔잖아요. 1, 2, 3, 5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인데 4번 보세요. 사람들은 실패할 상황의 회피를 통해 마음속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한다? 아니죠. 회피할 경우에는 이 미해결 과제는 그냥 미해결로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다라고 바라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1번 서술 방식이죠. 자, 서술 방식 기억 봅시다. 사례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잘난 자기와 못난 대상 이게 하나의 예시였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비교와 대조. 지금 어떤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부분 없었죠. 니은 땡.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문자답 형식. 그럴까? 아니다. 무엇일까? 이거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들 중간에 있었습니다. 디귿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면 독자들이 집중하게 되고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비판한다. 지금 여기에서 아니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다른 견해 예상했나요? 안 하고 있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리을도 안 돼요. 자,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두 개를 골라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풉시다. 자, 4번 문제는 뭐예요? 이거 자, 다이어의 의미 구분 문제죠. 자, 다이어의 의미 구분 문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 정말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밑줄 친 부분이 기억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했어요. 자, 기억이 뭐냐 하면 빠지다요. 빠지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죠? 자, 뜻을 물어본다고 해서 뜻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딘가에 빠지게 돼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뜻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뜻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빠지다라는 말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봐봐요. 자, 갈등에 뭐뭐에 빠지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럼 일단 뭐뭐에 빠지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애를 한번 찾아봐요. 자, 도탄에 됐네요. 그죠? 도탄에. 자, 그 다음에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자, 여기에는 뭐뭐에는 없어요. 근데 생략된 거죠, 사실. 자, 뭐예요? 어디에 빠져요? 눈에 빠지는 거죠. 눈에. 그죠? 아우, 선생님 눈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눈이 아니죠. 그쵸? 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 눈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지만, 자, 어쨌든 정신 차리세요. 자, 이 눈에 빠지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사기꾼의 꼬임에 빠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번은 일단 이거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자, 4, 5번도 마저 보자. 자, 이거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여기도 잠에 빠지네요. 그죠? 자, 5번을 보면 어디 애가 있나요? 없죠? 그냥 걔는 왜 이렇게 착해 빠졌어? 순해 빠졌어? 이럴 때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어디 애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아예 의미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할 거는 뭐냐면은요. 자, 어디 애라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이 애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 정말 힘이 좋아요. 자, 어디 애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에, 지금 여기 보면 자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 자, 원래 우리가 봐야 했던 갈등과 여기 나와 있는 잠, 얘네들이 비슷한가? 이걸 따져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구조를 따지고, 두 번째로는 그 구조상에서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의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과 잠이 비슷해요? 갈등에 빠지는 거랑 잠에 빠지는 게 같아요? 다르다는 거죠. 갈등과 잠은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럼 다시 앞에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자, 1, 2, 3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도탄에 빠지다. 도탄과 갈등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눈에 빠지는 거였는데, 이 눈하고 갈등은 상관이 없죠. 그쵸? 이건 물리적으로 진짜 어디에 푹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꼬임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뭔가 좀, 그죠? 갈등이랑 비슷한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하고 3번 중에 답을 골라야 돼요. 도탄과 꼬임 중에 갈등과 더 비슷한 게 무엇일까? 자, 보세요. 사기꾼의 꼬임에 빠졌다라는 거는요. 이 꼬임은 사기꾼의 행위죠. 그런데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 이 갈등에 빠진다라는 건 갈등 상황에 처한다, 갈등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다라는 의미로 빠지는이 사용됐으니까 도탄이라는 것, 그쵸? 아주 곤궁하고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꼬임이라는 것은 이거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빠지다는 상황에 이것을 어떤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사기에, 이 사람의 어떤 거짓말에 내가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사성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나머지 다 제외하고 잠이나 눈은 아니니까 도탄과 꼬임 두 개를 남겨놨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것은, 갈등에 더 가까운 것은 도탄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심리학 지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지문 넘어가기 전에 역시 돌아온, 어이구, 옛 누구니? 자, 앞머리가 하나가 흘러내렸죠? 뒤로 넘겨주시고. 자, 명언 타임. 오늘의 명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이 의욕이 동반되지 않은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우리가 식욕도 없는데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으면 체하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욕 없이 아무런 그런 목표의식도 없이
억지로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남을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해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떡해요? 공부하기가 이렇게 싫은데. 그쵸? 공부하기 좋은 사람 없어요. 선생님도 공부하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일수록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지? 내가 이게 되고 싶었지?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욕, 그 욕망, 그 열망 그걸 가지고 공부에 임했을 때 공부도 더 잘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의욕 가지십시오. 끝나고 우리 만나요. 이제 의욕이 생기죠. 여러분 수능 끝나고 선생님 찾아오세요. 뭔가 동기부여가 싫다고 싫음 말고 어쨌든 몇 명은 됐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의욕을 가지고 다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을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지문은요. 사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논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인문 지문에서 논리학이 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뭔가 좀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어렵고 자, 이 논리학 지문을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뭘로 알려줄까요? 자, 오늘의 개념 막차입니다. 논리학 지문이 나온다. 무조건 지문의 내용을 그림 또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집합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언어할 때 조금 쉽게 써먹을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화살표 뭐 이런 거 그럼으로 뭐 P면 Q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만 써주시면 언어 지문에 나와 있는 논리학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이 지문도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0초의 투자 살짝 우리 문제 좀 보고 옵시다. 자, 5번 핵심 내용.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핵심어로서 판단하는 거죠. 핵심어를 찾는 방법, 자주 나오는 말, 혹은 정의되어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내용 일치예요, 결국. 내용 일치 문제 내지는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적용 문제죠. 다른 사례들에 적용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거 역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6번 문제랑 7번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난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봅시다. 자,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에다 개념을 덧붙이거나 개념에서 개념을 떼어내는 의식 활동이다. 에이, 이건 또 뭐야? 뭔 소리야? 자, 우리의 사고라는 거는요. 인간의 사고라는 거는요. 하나에 하나를 붙이거나 하나에서 하나를 띄거나 이런 거래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토대로 사고는 그 기본 단위를 분해하고 합성하면서 전개되어 간다. 떼어내는 게 분해이고 덧붙이는 게 합성이 되겠죠. 그쵸? 자, 이때 올바른 사고란 뭐뭐란 나왔네요. 보세요. 자, 올바른 사고란 그 단위 요소를 알맞게 형성하고 그 단위 요소의 결합과 분리가 확실한 근거 위에서 정합하게, 즉 앞뒤가 서로 맞게 수행되는 사고를 말한다. 정의죠. 올바른 사고란 무엇이다?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앞뒤가 서로 맞게 수행되는 그 사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 활동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리 중 하나가 뭐다? 사고 정합성의 원리이다. 자, 이것이 이거이다라고 말하는 거 역시 정의예요. 결국 자, 이 글의 핵심어는 뭐가 되겠어요? 올바른 사고, 뭐 사고 정합성의 원리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죠. 그렇죠?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사고의 정합성은 한 사고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그 요소들 상호 간에 그리고 다른 사고와 서로 알맞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역시 사고 정합성에 대해서 뭐 돼 있어요? 정의돼 있어요. 결국 얘가 핵심어. 완전히 답이 나왔죠. 자, 그럼 사고 정합성에 대해서 이 글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걸까요? 단순히 개념만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자, 여기서 다른 사고란 다른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의 정합성은 보통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등의 사고의 법칙에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사고의 정합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고의 법칙에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사고의 법칙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죠. 이 세 가지 잠깐 언급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단락 보면 동일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다음 단락 보면 모순율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다음 단락 보면 배중률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의 내용은 뭐예요? 사고 정합성,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의 법칙들 세 가지를 소개해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번 답 나오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핵심 내용은 핵심 어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자, 사고 정합성이라는 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법칙이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4번이죠. 사고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법칙. 어떻게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4번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동일률은 했어요. 자, 동일률부터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동일률은 어떤 것도 자기 자신과는 같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수는 철수이며 나무는 나무이다. 이게 동일률이래요. 뭐야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철수는 철수이며 나무는 나무이다. 자, 그러니까 철수를 영수라고 생각하거나 나무를 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정합하지 않다. 자, 사고의 정합성을 위한 법칙 첫 번째 동일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자신과는 같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연서쌤이지 다른 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대상은요, 그 자신과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두 개의 똑같은 원은 그 자리에서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동일성에는 철수는 철수이다처럼 완전한 경우도 있고, 즉 연서쌤은 연서쌤이다 같이 완전한 경우도 있고, 철수는 사람이다처럼 부분적인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예요? 연서쌤은 사람이다. 사람이었어요. 몰랐어요? 너무 예뻐서 인형인 줄 알았구나. 사람이었어요. 자, 연서쌤은 사람이다. 갑자기 막 다 쓰러지시고 막 토하시고 막 다 빨리 주워 담아요. 자, 연서쌤은 사람이다. 이때는 뭐예요? 자, 부분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부분적인 동일률로 봐줘야 되겠죠. 자, 완전한 동일성은 동화 반복으로서 그 생각은 자명하다. 연서쌤은 연서쌤이다. 그 자체로 명료하죠.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분적인 동일성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그 양자 사이의 포함 관계를 헤아려 봐야 된다. 정말 연서쌤이 사람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거는 항상 맞아요. 완전한 동일성에서는 항상 맞는 얘기, 틀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거는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생각에 맞고 맞지 않음의 척도 혹은 규범으로 기능하는 이치가 바로 동일률이다. 자, 동일률의 실제 적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과 무엇의 동일성을 살필 때 관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고, 이것도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동일률에서는요, 하나의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 혼동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전제한 후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쵸?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과 죄인이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말, 이거 두 개를 무조건적으로 붙여가지고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리죠. 왜 틀릴까요? 이때의 죄인과 이때의 죄인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의 죄인은 실제로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쵸? 어떤 뭐 기독교의 원죄의식,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 감옥에 가야 되는 죄인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뭐죠?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죄인에 적용되는 기준과 이때 죄인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게 되면 정합한 사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율이란, 자, 모순율이란 어떤 것에도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속할 수 없으며 또한 서로 어긋나는 성질이 함께 어떤 것에 속할 수 없다라는 사고 법칙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뭐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모순율이라는 것은 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일 때, 자, 뭐죠? 어떤 것에도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속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원을 삼각이라고 생각하거나 천장에 뚫린 구멍이 둥근 사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이다. 원이라는 것은 각이랑 알맞지 않죠. 각이랑 어울리지 않죠. 원은 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삼각이다. 아니면 둥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이죠. 똑같죠. 그렇죠? 둥글다라는 것도 각을 가질 수 없는데 둥근 사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둥글면 둥글고 각이 있으면 각이 있는 건데 두 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뭔가 다른 모순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자신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성질로 가질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성질들을 동시에 함께 가질 수 없는 거. 둥글다와 각이 있다는 거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모순율이라는 거죠. 이 모순의 법칙을 일상적인 사고나 언표에 적용하여 그것에 맞고 맞지 않음을 판별할 때에는 동일률에 적용해서와 마찬가지로 모순을 파악하는 관점, 즉 하나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연서쌤은, 자, 선생님 오늘 좀 선생님 예를 많이 드네. 자, 연서쌤은 사내 대장부요. 선생님이 참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연서쌤은 사내 대장부다.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선생님한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정말 좀 사내 대장부 같아요. 좀 여성다워져 보세요. 저는 학교에서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뭐 닮았대요. 심지어 막 선생님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남자예요. 선생님도 그거 얼굴 인식 이거 다 해봤어요.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해봤더니 맨날 선생님은 항상 여자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24세 여자 이렇게는 나와. 24세가 나와. 24세 여자까지는 나오는데 닮은 연예인 하면은 꼭 누가 나오냐. 김규종, 이홍기 뭐 이런 친구들이 막 100% 막 90 몇 %씩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닮았다고 캐릭터 올려준 적 있죠? 누구지? 이 친구. 이제 여러분 다 알죠? 너무나 유명해서. 그쵸? 선생님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쵸? 이제 헤어스타일까지도 너무나 비슷한, 이제 선생님이 이걸 보면 저 같아요. 그죠? 얘도 남자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남자 닮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연서쌤은 사내 대장부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순율의 법칙에서 봤을 때는요, 어때요? 이 말? 선생님 사내예요? 아니죠. 사내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연서쌤은 여자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내를 정말 문자 그대로 곧대로 남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얘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연서쌤은 여자인데 아까 여기에서 모순율에서 뭘 이야기했죠? 자, 어떤 것에도 그것에 어긋나는 것이 속할 수 없다. 연서쌤이 여자라는 그 성별에 어긋나는 이 남자라는 속성은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써서 그래요. 이 사내라는 것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남자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예요? 정말 사내 대장부? 굉장히 막 털털하고 그쵸? 뭔가 좀 되게 대범하고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이 사내라는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순율을 적용할 때도 하나의 단어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선생님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는 남자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배중률을 봅시다. 배중률, 즉 중간 혹은 제3자를 배제한다는 법칙은 배중률, 중간을 배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순관계에 있는 두 생각이 모두 틀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맞다와 틀리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헷갈려요. 맞다 틀리다라는 말이 계속 이런저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의미 관계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염색체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중간은 없어요. 이건 모순관계라는 거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면 연서쌤은 남자다. 자, 연서쌤은 여자다. 자, 이 두 명제는 서로 어때요? 모순되죠. 남자와 여자가 모순관계에 있으니까 연서쌤이 남자다, 연서쌤이 여자다라는 건 서로 모순돼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동시에 맞을 수도 없고 동시에 틀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는 없죠. 남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여자가 아닐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중률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는 없다. 분명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진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 배중률을 어떤 두 생각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두 생각이 과연 모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판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정말 모순인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정말 중간 지점이 없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요컨대, 요약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려면 최소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과 같은 사고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사고의 법칙은 기본적인 논리의 척도이므로 원표도 당연히 이를 준수할 때 논리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나 말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법칙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핵심 내용, 사고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됐죠? 자, 6번 문제 풉시다. 자, 위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기억. 한 사고는 다른 사고와 알맞게 어울릴 때 올바른 사고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였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한 사고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다른 사고와 서로 알맞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사고의 정합성이고요. 이게 올바른 사고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배중률을 적용할 때에는 두 생각이 포함 관계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아니죠. 포함 관계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까 뭐예요? 부분적인 동일성, 그쵸? 동일률에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배중률에서는 뭐였어요? 이 두 개가 정말 모순되는가? 포함 관계가 아니라 모순 관계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땡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사고는 한 개념에다 다른 개념을 덧붙이는 확장의 방향으로만 아니에요.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을 떼어내는 방향으로도 전개된다고 했어요. 디귿 땡. 자, 리을. 사고의 법칙 중 동일률을 적용할 때에는 일정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이 죄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개의 문장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은 이제 사례 적용 문제가 됩니다. 자, A, B, C, D, E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세 가지 법칙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자, 포도나무는 식물이다. 이게 뭐예요?
자, 포도나무는 식물이다.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동일률에서 부분적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1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와 식물의 포함 관계를 헤아려 보면 정말 이 뭐죠? 동일률에서는 그 포함 관계가 진짜로 포함되는지 이거를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자, 포도나무는 식물에 들어가죠. 나무는 식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동일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B요. 꽃은 열매이다. 꽃은 열매가 아니다. 이건 뭐죠? 자, 열매이다와 열매가 아니다. 얘는 중간이 없죠. 그죠? 열매이면서 열매가 아닐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열매이다와 열매가 아니다는 서로 어떤 진술? 서로 모순이 되는 진술인 겁니다. 그죠? 열매이면서 열매가 아닌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모순 관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배중률에 의하게 되면 둘 다 맞을 수도 없고 둘 다 틀릴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꽃이 열매라면 꽃이 열매다라는 말이 맞다면 얘는 틀려야 되고요. 이 말이 맞다면 얘가 틀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배중률에 의하면 두 문장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라고 돼 있죠. 자, 배중률이라는 것은 두 문장이 동시에 틀릴 수는 없다라는 말에 이 배중률에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틀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 자, 경수의 주장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옳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 역시 얘네들도 모순 관계에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3번 보면 옳으면서 동시에 틀리다. 자, 얘네들은 서로 모순인데 모순되는 것이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거. 배중률에 어긋난다는 거죠. 배중률은 둘 다 맞을 수도 없고 둘 다 틀릴 수도 없다는 건데 얘는 지금 둘 다 맞다고 했으니까 역시 그 배중률에 어긋납니다.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지? 자,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되라고 자기의 주장을 했어요. 그럼 자기 주장도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사면초가 갇히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에 자기의 그 논지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과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하는 그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뭐예요? 모순율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뭔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어긋나는 것이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모순율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D 안 되죠. 얘도 주장이니까. 일종의 주장이니까. 자, 또 하나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법칙에 예외가 있으면 예외 있는 법칙 어떻게 된 거지? 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의 그 법칙 이 사람이 말한 법칙이 포함되다 보니까 역시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를 봅시다.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긴 꼬리 원숭이는 꼬리가 길다. 그러므로 긴 꼬리 원숭이는 반드시 잡힌다. 자, 이 꼬리와 이 꼬리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나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요, 실제로 이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꼬리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의미의 꼬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아까 죄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뭐예요? 동일률에 어긋나서 올바른 진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만 얘기해 줄게요. 자, 4번이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적용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적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맞게 이용하다, 알맞게 사용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말로? 헤아리다라는 말로 바꾸면 안 돼. 완전 다른 뜻이죠. 헤아린다는 것은 수를 세다,
혹은 뭐예요? 뭔가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알맞게 이용하는 것과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문학 유형 연습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문을 읽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문제 하나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이것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 다른 지문을 풀 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문 2개 볼 거니까 준비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